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내 거실 소파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제발. 일자리 좀 달라고 손을 비비는 저 여자가 정말 그 명희가 맞나 싶었습니다. 40년 전 내 손등에 피가 터지도록 찬물 빨래를 시키며 너는 우리 집 개라고 비웃던 그 당당하던 눈빛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18 꽃다운 나이에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갔던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칼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남들 학교 갈 때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인집 딸 명희의 구두를 닦았지요. 명희는 제가 조금이라도 꿈을 대면 대걸레 자루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식모년아. 짖으라면 짖고 기라면 기어. 넌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랑 다를 게 없어. 그 모진 말들이 가슴에 박혀 고름이 터져도 저는 입술을 깨물며 견뎠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었지만 돈 없는 서러움은 벼랑 끝보다 무서웠으니까요. 그 집에서 쫓겨나듯 도망쳐 나와 시장 반찬 가게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굴렀습니다. 손톱이 다 빠지도록 나무를 묻히고 남들 잘 때 시장통에서 쪽잠을 자며 오직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들에겐 절대로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내 노후의 존엄은 반드시 내 손으로 지키겠다. 그렇게 40년이 흘러 저는 강남 한복판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되었고 명희는 가세가 기울어 남의 집 도우미 면접을 보러 다니는 처지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난 겁니다. 명희는 아직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돈 많은 사모님인 줄 알고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내 눈치를 살피고 있네요. 내 주머니 속에는 당시의 수모를 잊지 않으려 품어온 낡은 기록들과 명희가 나를 짐승 취급하던 그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이제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을 어떻게 되돌려줘야 할까요? 그때 그 집 거실 바닥은 어찌나 넓고 차가웠는지.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할 때면 내 무릎 뼈에서는 늘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명희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다 놓고 엎드려 바닥을 닦는 내 등을 보며 낄낄거렸지요. 얘들아, 우리 집 개가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지 않니? 야, 저기 구석에 먼지 남았다. 기어서 가서 닦아. 명희가 던진 과자 부스러기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질 때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송곳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까 싶었지만 저는 그저 바닥만 보았습니다. 고개를 들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고 눈물을 보이면 짐승이 어디서 감히 우느냐며 또 매를 벌게 뻔했으니까요. 부엌 한 구석에서 쉰 보리밥을 물에 말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모멸감은 내가 성공하기 위한 밑거름이다. 언젠가 이 집 문턱을 당당히 걸어 나가는 날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개가 아닌 주인으로 살 것이다. 명희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무도회장에 갈 때 저는 몰래 시장통 뒤편에서 버려진 시래기를 주워 모았습니다. 남들은 쓰레기라 했지만 저에게는 그게 생존의 동화줄이었지요. 그 시래기를 다듬어 나무를 묻히고 동네 사람들에게 한 접시씩 돌리며 저는 조금씩 제 이름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모 순자가 아니라 솜씨 좋은 반찬댁으로 불리던 그 첫 순간의 떨림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10년을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는 세월이 흘러도 가시지 않는 법이지요. 지금 내 거실 바닥을 닦겠다고 엎드려 있는 명희의 뒷모습을 보니 그 시절 제가 닦았던 건 먼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같은 인과응보의 순간이었나 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은 그 모진 구박 속에서도 몰래 글을 배우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인집 딸 명희가 내게 던졌던 온갖 저주와 모욕들을 나는 낡은 수첩에 한자 한자 눌러 적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줄 알았던 식모가 제 치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명희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 낡은 기록들이 훗날 내 당당한 홀로서기에 가장 강력한 미천이 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작정 그 집을 뛰쳐나와 시장 반찬 가게 바닥에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식모 살던 주제에 무슨 장사를 하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보란듯이 일어섰습니다. 새벽 이슬 맞으며 나무를 묻히고 때로는 억울함에 쏟아지는 눈물로 간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명희가 던져주던 멸시의 말들보다 수만 배는 더 무겁고 소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존엄은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바닥에 거친 굳은 살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 화려한 거실 소파에 앉아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명희가 제 발치를 지나가며 조심스레 묻더군요. 사모님 서재 청소도 지금 할까요? 그 비굴한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녹음기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40년 전 나를 개라 부르며 포효하던 그녀의 목소리와 지금의 이 힘없는 말투. 이 기막힌 세월의 대비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준엄한 심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그녀에게 제가 누군지 밝히려 합니다. 40년 전 그 낡은 수첩을 꺼내 들고 말이죠. 사모님 거실 청소 다 끝냈는데 혹시 더 하실 일은 없으신가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치를 살피는 명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그 옛날 저를 향해야 하고 고함을 치던 그 앙칼진 목소리는 세월의 풍파에 깎여나가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 비굴함을 덧칠한 초라한 소리만 남았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명희가 닦아놓은 거실 바닥에 일부러 찬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명희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움찔하며 다시 걸레를 집어 들려는 그녀를 보며 저는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실수로 바닥에 물을 흘렸을 때 명희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 젖은 바닥에 제 얼굴을 문질렀지요. 어디서 짐승 같은 게 귀한 바닥을 더럽혀? 내가 마신 물값은 하고 살아야지. 라며 깔깔대던 그 잔인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립니다. 하지만 저는 명희의 머리채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닦으려는 그녀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바닥은 닦으면 그만이지만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엎질러진 물보다 무거워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란다. 제 입에서 나온 본인의 이름에 명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경악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경련이 일어납니다. 40년 전 자신이 개라고 부르며 짓밟았던 그 식모. 아이가 지금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고귀한 안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저는 서랍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억척스럽게 시장 반찬 가게를 일구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해 녹음해 두었던 명희의 옛날 폭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테이프를 돌리는 순간 우리 둘의 역사는 완벽하게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야, 이 식모년아. 주인이 부르면 짐승처럼 내 발로 기어와야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너 같은 건 평생 우리 집 밑바닥이나 닦으며 사는 게 내 팔자야. 거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본인의 악에 바친 목소리를 들으며 명희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사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전 그토록 당당하게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던 여자가 이제는 자기가 박은 그 못에 찔려 신음하고 있더군요. 순자. 아니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세상 무서운 줄 몰라서. 명희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먹였습니다. 그 화려했던 자존심은 어디로 가고 당장 오늘 일당이 깎일까봐.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을까봐 떠는 가련한 노인만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 왔습니다. 저 여자가 무너뜨린 건 내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인간다운 풍경마저 그때 이미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니까요. 저는 명희가 흘린 눈물이 닿은 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식모살이할 때 흘렸던 눈물은 차가운 바닥에 닿자마자 얼어붙었는데 저 여자의 눈물은 뜨겁게 타오르며 제 거실의 비싼 대리석을 적시고 있네요. 명희야, 무릎 꿇지 마라. 내 집엔 이제 개는 없다. 사람만 있을 뿐이지. 저는 명희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발로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일어날 시간을 주었지요. 진정한 복수는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평생 넘볼 수 없는 당당한 홀로서기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명희의 어깨가 떨릴 때마다 제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40년 된 가시가 하나씩 뽑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희는 그날 이후 제 집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겼겠지만 당장 머물 곳도 없고 병든 몸을 이끌고 나갈 기력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녀를 내쫓는 대신 정당한 월급을 주고 집안일을 계속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묻더군요. 왜 그 원수를 곁에 두느냐고 속도 없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수는 피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내 발 아래 둔 채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를 매일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아침마다 명희는 제가 정해준 식단대로 정갈하게 상을 차려내왔습니다. 과거 제가 그녀의 집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먹을 때 그녀가 제 밥그릇을 발로 차던 그 식탁과는 천지 차이였지요. 저는 명희가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명희는 제 옆에 서서 제가 숟가락을 놓을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정적의 시간이야말로 명희에게는 그 어떤 매질보다 아픈 형벌이었을 겁니다. 하루는 명희가 빨래를 개다가 제 시장 반찬가게 시절의 낡은 앞치마를 발견하고는 한참을 울더군요. 그 앞치마엔 제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그녀가 퍼부었던 멸시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죠. 제가 다가가 그 앞치마 버리지 마라.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잊지 않게 해주는 내 훈장이니까라고 말하자. 명희는 차마 제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노후의 존엄이란 이런 겁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과 똑같은 괴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 낼 수 없는 깊은 내공과 여유를 갖추는 것. 저는 이제 명희를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한때 영화에 취해 사람 귀한 줄 몰랐던 한 인간의 뒷모습이 가여울 뿐이지요. 하지만 마음이 약해지진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녹음기를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우리가 서 있던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가 얼마나 독하게 살아왔는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커다란 전신거울 앞에 명희와 나란히 섰습니다. 한 명은 비단 옷을 입고 단아하게 머리를 올린 안주인이고 한 명은 빛바랜 작업복을 입고 거친 손을 앞치마에 숨긴 도우미였죠. 40년 전 그 집 안방 거울 앞에서는 정반대였던 풍경이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명희는 거울 속 제 눈을 피하며 어깨를 움츠리더군요. 그 당당했던 주인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세월에 얻어맞은 가련한 노파만 서 있었습니다. 제가 명희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명희야, 너는 그때 왜 그렇게 나를 미워했니? 내가 정말 개처럼 보여서 그랬니? 아니면 내 마음속에 지옥이 있어서 그랬니? 명희는 대답 대신 마른 세수를 하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더군요. 그녀는 나를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했지만 결국 그 도끼가 자신을 갉아먹어 지금의 비참한 노후를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녹음기를 꺼내 명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나한테 준 채찍이었다. 나는 이걸 들으며 잠을 쫓고 이걸 들으며 시장 바닥에서 버텼어. 이제 이건 내가 가져가라. 내가 남긴 말들이 너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남은 생 동안 조용히 들어보렴. 명희는 녹음기를 붙잡고 꺼느끼며 울었습니다. 그건 참회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무너진 인생에 대한 후회일까요?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한강 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굽이치고 돌아서 결국 바다로 가는 저 강물처럼 제 인생도 참으로 모질게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식모살이 10년의 비참함도 시장 바닥의 서러움도 이제는 저 흐르는 물에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복수는 상대를 용서하는 척하며 평생 제 발치에 두는 것이라지만 저는 이제 그만 명희를 놓아주려 합니다. 그녀를 곁에 두는 것조차 제 평온한 노후에는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정한 당당한 홀로서기는 미움의 대상조차 내 마음에서 지워버릴 때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결국 저는 명희에게 두둑한 퇴직금을 쥐어주어 보냈습니다. 제 발치를 닦으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그녀를 굳이 붙잡아두지 않았지요.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이 현관문 너머로 사라질 때 제 마음속에 40년간 웅크리고 있던 그 어린 식모 아이도 함께 문을 나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도 그 아이도 자유가 된 것이지요. 거실 탁자 위에는 명희가 두고 간 낡은 녹음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녹음기를 틀지 않습니다. 남의 악담을 동력 삼아 달리는 인생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대신 저는 그 자리에 싱싱한 꽃 한 송이를 꽂아두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며 맡았던 흙내음 대신 이제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향기가 온 집안을 채웁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10년의 식모살이가 저를 짐승으로 만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저를 누구보다 단단한 거목으로 키워냈습니다. 나를 개라 부르던 자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기어다니고 개처럼 취급받던 저는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짜릿한 당당한 홀로서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무시와 멸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 독한 말들을 가슴에 담아두지 마세요. 대신 그것들을 모아 당신의 성을 쌓는 벽돌로 쓰십시오. 세월은 정직합니다. 남을 헐뜯는 입은 결국 제 살을 깎아 먹지만 묵묵히 제 길을 걷는 발은 반드시 황금빛 노후의 문턱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저 순자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엔 시장에 나가 제일 좋은 나무를 사다가 나를 위해 맛있는 찬을 올릴 겁니다. 내 손으로 일군 나의 왕국에서 나는 영원한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그 누구의 간섭 없이 오직 본인만의 존엄으로 빛나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길고 긴 사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당당한 내일을 응원합니다.